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징수하게 되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1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고 해외 유입은 8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는 49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우리교회는 접촉자 1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는데 조사 결과 대면 예배 금지 뒤에도 10여 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선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고 강남구 K보건산업에서도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병원과 요양시설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주부터 문을 연 PC방 내에서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은 10인 이상이 모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열리는 개천절 집회 신고 87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도 모두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시킬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처럼 받기로 하고 귀성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연령대가 고령층이고 아무래도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훨씬 높다라는 점도. 정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는데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진행된 시험 현장의 모습을 홍서구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체온을 측정한 뒤 교실로 향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교실에서 시험지를 받습니다. 수능을 2달여 앞둔 오늘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400여 개 지정학원에서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수생들의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의평가에는 고3 학생과 재수생 등을 합쳐 48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수험생 수는 지난해 9월 평가 때와 비교해 11%가량 줄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올해 마지막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유형을 살펴보고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볼 중요한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점심시간을 20분 연장했던 지난 6월 시험과 달리 오늘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EBS 연계율은 70% 정도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은 다음 달 1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부는 12월 3일 수능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코로나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학습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고1과 고2도 내일과 모레 각각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전북에서는 밤사이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미등록 방문 판매업체에서 일하는 전북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돼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익산 거주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가운데 4명을 전북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101번 확진자가 일하는 전주의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인 10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지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전주와 익산 등의 식당과 병원 10여 곳을 들러 확인된 것만 3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해 전북 101번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수도권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을 방문한 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익산 자택으로 돌아왔고 지인들과 당구장,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일부 지방의회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며 일반인의 방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중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역을 이유로 아예 의회에 빗장을 걸어 잠근 건데요.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지역 현안 심의를 앞둔 철원군 의회입니다. 의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있고 자리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인 방청이 막혔습니다. 취재진도 간단한 촬영만 마치고 출입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며 아예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 의회를 포함해 강원도 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곳은 방청 허용이나 인터넷 중계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과 횡성, 삼척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만 삼척시의회는 조만간 중계방송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횡성군의회는 실시간 회의 공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의회는 올해 인터넷 방송 장비를 설치해놨지만 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는 전부 다 완벽하게 구축을 해냈지만 의원님들의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잠정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결국 회의 상황을 알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게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의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청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은 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뉴딜 펀드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만큼 여당은 4차 추경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즉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선 3차례 추경이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 통과에 합의했지만 원칙적으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과 관련해 피해계층 선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정권이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고 여당은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60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스타 항공의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토위에서 이스타 항공의 지배구조와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향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욱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판단은 지휘관의 영역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업무 등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이런 게 좀 보이고 다만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평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인정하라며 서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공개하되 신상 문제 같은 도덕성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 후보자와 관련해선 자녀의 위장 전입과 아파트 갭 투자 의혹,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도 표현한 논문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당 소속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겠다며 민주당이 오늘 윤리감찰단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감찰 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들을 상시 감찰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지면서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단장엔 전직 판사인 최기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론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임금체불과 무더기 정리해고 사태가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입니다. 조세 포탈 의혹 등 사법적 책임과 함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하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선 이상직, 김홍걸 의원처럼 기소되지 않았다면 조사할 사항이지만 검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아베 내각 강요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지킨 가운데 신임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 친동생이 발탁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스가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오늘 치러진 중의원과 참의원 총리 선거에서 잇따라 과반의 표를 얻어 새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私の使命で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스가 총리는 새 강요 명단 발표를 통해 새 방위상의 아베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 외가의 양자로 들어가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성을 물려받았고 지난달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한 우익 인사입니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은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내정됐습니다. 그는 아베 내각에서 강요를 2번이나 역임해 아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장본인이지만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행정개혁, 규제개혁 담당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소 부총리, 모테기 외무상, 하기우다 문부과학상 등 8명이 유임됐습니다. 아베 내각 강요 11명이 유임되거나 보직을 바꿔 스가 내각에 그대로 눌러 앉았는데 전체 강요 20명 중 절반이 넘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아베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마지막 강요 회의를 열고 7년 8개월 이어온 총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さまざまな課題に国民の皆様と共に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私の誇りと
총리는 바뀌었지만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스가 내각에 남아있게 되면서 아베 내각의 아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에서 한 운전자가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공모전에 접수한 자녀의 그림이 분실된 게 다툼의 시작이었는데요. 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소란을 피워 이미 기소까지 된 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트렁크를 연 채 후진하는 승용차. 입구를 부수고 멈추더니 다시 안으로 돌진합니다. 이 차량은 전후진을 반복하며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저지에도 난동은 20여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포탄 한 발을 쏘며 운전자를 체포했지만 욕설을 하며 격렬히 항의하는 피해자와 주민들을 끝까지 쳐다보며 연행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입니다. 외부 유리벽이 파손돼 나무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체포된 여성이 이곳에서 난동을 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이 편의점 본사가 주최한 그림 대회. 운전자 39살 A씨가 편의점에 접수한 자녀의 그림이 분실되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갔던 상황인데 접근 금지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난동을 피웠어요. 초반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 어머니 41살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오늘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친자녀와 함께 뛰어 숨쉬기 어려운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약제 디펄핀을 밀수입한 뒤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밀수입된 약제를 전국의 치과병 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한 디펄핀은 치아 근관 치료 시 신경을 비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 알데하이드가 주 성분이며 잘못 사용하면 잇몸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2012년 6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공장의 부주의로 3천여 명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란저우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주민 2만 1천여 명을 검사해 3,245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감염은 중무 란저우 생물제약 공장이 지난해 7, 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매각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주시는 여전히 이 준설토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수의계약 업체가 더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인근 현장에 낙찰가 5분의 1 가격으로 매각한 특혜 의혹에 대해 준설토가 쓰레기라던 여주시. 레미콘 업체에 골재로 팔려나가는 현장이 드러나자 기존 업체가 생산해 놓은 15만 세제곱미터만 골재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한 달여 동안 수의 계약 금액 10억여 원이 넘는 골재 10만 세제곱미터가 팔려나갔습니다. 여주시와 업체는 그러나 나머지 준설토 45만 세제곱미터는 대부분 뻘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뻘덩어리 저런 데 쌓아놓은 거예요? 취재진이 확보한 준설토 매각 계약서 사본입니다. 여주시와 업체가 지난 5월에 맺은 건데 계약 물량은 자갈 60만 세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선별하고 남은 뻘 등을 제외한 60만 세제곱미터가 자갈이라며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수의 계약서를 언급하자 여주시는 이번에는 자가를 부수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업체가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현상은 저 같으면 이거 손 안 돼요. 살 것이 없죠. 그런데 정작 업체 대표는 애초에 자가를 파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여기 20억에서 25억 정도? 우리는 파쇄하라고 선별했을 때 자갈 가지고 우리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특혜 의혹에 대해 여주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경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최정규 변호사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며 경찰권 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적 취지로 제보한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고양 풍등 화재 사건 담당 경찰관에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제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SK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수상 태양광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3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SK 컨소시엄이 투자 의사를 밝힌 새만금 산업단지. 3만 3천 제곱미터 땅에 1조 9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 16개 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도 만듭니다. 입주 기업을 위한 전력 기반 시설인 해저 케이블과 광통신망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는 창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AI 등에 기반한 첨단 IT 기업 유치와 병행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산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사업장인 R200 인증을 받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 임대도 추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 컨소시엄을 지정하고 연말에 투자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기차 클러스터 문제, 다양한 어떤 미래 산업 쪽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새만금 진출이 새만금 투자 유치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올해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현대 3호 중공업이 LNG로 운항이 가능한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길이 291m, 폭 45m, 깊이 25m 규모의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이 국내 선사에서 수주한 대형 화물선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는 화물선으로 적재 중량만 18만 톤에 달합니다. 벙커유 등 싼 기름을 연료로 쓰는 기존 선박과 달리 기름과 천연가스를 필요에 따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당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건조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친환경 연료인 LNG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의 배출을 거의 100% 가까이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는 90%, 이산화탄소의 경우 2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선실 뒤편에 연료 탱크를 배치해 화물칸을 최대한 확보한 게 이 배의 특징입니다. 니켈강이 9% 함유된 특수 철강으로 만들어진 연료 탱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오는 2022년까지 LNG 추진 화물선 3척을 더 건조하는 등
LNG 추진 선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친환경성이 강화됨으로써 그 규제로 인해서 향후 한 3, 4년 내에 거의 그 항로의 한 7, 80% 이상은 이 LNG 추진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친환경적인 LNG 화물선 건조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국제적인 해양 환경 규제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코스피가 기관의 단독 매도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자에 나서며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66포인트 하락한 2435.92에 코스닥은 3.18포인트 내린 896.28에 마감됐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감 속에 미국의 FOMC 회의를 대기하며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다소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장 막판 기관의 매도 규모 확대에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렸고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분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아차가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 가속화 소식에 4% 넘게 상승했고 제1기획은 하반기 광고 시장 회복 전망에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CJ 대한통운이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내린 1176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중부지방 그리고 경북 서부와 전북 북부 지역이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 강원 영서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남부지방, 오후부터는 충청 내륙 지역까지 이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늘까지 5에서 40mm입니다. 그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모레까지 5에서 40mm, 제주도에서는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대구 21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청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